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을 시작함에 앞서서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자고요. 투자는 상당히 사실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간단한 부분이에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싸면 모으면 돼요. 그리고 비싸면 팔면 됩니다. 지금 가치는 현재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 대비해서 무척 쌉니다. 정말 싸죠? 열심히 모으세요. 여유자금으로. 아니면 건드리지 말을 돈, 또는 지금 남는 시간 또는 부족한 시간, 모자란 시간이건 열심히 일을 해서 캐시카우 창출력을 모아서 한 주라도 더 모으기 좋은 시절입니다. 30만 원 넘어가면 매입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5만 원 언저리에서 그 부근에서 항상 그 밑에서 매입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셀트리온의 정고점 돌파 1차 목표 정고점 돌파 40만 원 돌파 나올 때 그때 슈팅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린다고 했죠? 그게 1차 목표고요. 중요한 건 굉장히 단순한 부분입니다. 싸면 모은다. 비싸면 매도한다. 일부. 그러나 셀트리온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매출액이 이제 2조이죠. 그쵸? 매출액 10조까지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그쵸?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이에요. 8월 19일 날짜가 나왔었는데 0.80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차트로 보게 돼도 한눈에 나오죠? 0.80이다. 계속 이 흐름을 잊지 마세요. 신용 잔고 비율이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차명의 물량이 현재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부분의 큰 흐름에 공매도 누적 잔고 역사상 최저 수준을 연일 갱신해 나가고 있죠. 그쵸? 곧 있으면 100만 주대로 들어갑니다. 고점 1300만 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10분의 1 토막나는 공매도 누적 잔고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그쵸? 그 부분에는 실적 성장이 있다.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은요, 1700주 늘었어요. 810만 주 남았습니다. 얘 또한 790만 주 찍고요. 810만 주. 얘 또한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에 있어요. 파란색 선입니다. 훅 떨어지고 바닥에서 기고 있다. 이 말, 공매도 누적 잔고 역사상 최저 수준, 신용 잔고 비율 역사상 최저 수준, 대차 잔고 역사상 최저 수준. 즉, 그리고 공매도 몸통 참고 떠나가고 있다. 그쵸? 이제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만 남아있는데 얘네도 1, 2위를 다투면서 누적 참고 주간 또는 월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었죠. 그쵸? 공매도가 10년 전쟁을 끝내고 떠나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왜 떠나가요? 얘네가 뭘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냐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셀트리온 실적 성장해 나가는 거. 단순하다니까요? 실적 성장하니까 실적 성장폭 대비 주가가 너무 싼 거야. 얘네들이 너무 많이 눌러놨잖아요. 이제 못 누른다고요. 실적 성장하면 공매도 하레베아도 떠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자본의 진리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가 또 하락하고 나오니까 한 30만 원 중반대, 30만 원대에서 사셨던 분들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보고 들어와서 고점권에서 있으신 분들 제가 언급드렸죠. 차분하게 기다리시라고. 왜? 결국은 정고점 돌파가 나오니까 본인의 인내심, 힘 빼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이제는 이 언급을 제가 정말 수백 번 언급드린 것 같아요. 본인의 멘탈 관리를 힘을 빼고 실시간 계좌 잔고에만 몰입하지 마시고요. 그 에너지의 시간을 본업과 또는 투자 이외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분산되고 긍정의 파동을 계속해서 보내면 만나고 싶지 않아도 그 때가 이르르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물질이건 돈이건 사람이건 모든 우주의 공식은 똑같아요. 이게 양자 물리학의 법칙인데 중요한 건 너무 멀리 갔지만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 편안하게 연예인 걱정하지 마시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시장의 최근 흔들림이 좀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릴게요. 국내 제약바이오 200조 자가면역 질환 시장 잡아라. 미충족 의료 수요 높은 분야이다. 시장 유명성 높다. 대웅제약 그리고 LG화학, 한올바이오파마, HK이노엔 다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 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내 기업 중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선보인 기업으로는 셀티온이 있다. 셀티온이 개발한 램시마는 미국 얀센이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이다. 이 회사는 레미케이드를 정맥 주사 형태의 램시마 정맥으로 IV 제형으로 처음 바이오시밀러 한 데 이어 피하 주사 제형으로도 바이오 베터화했다.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이죠. 자가면역 질환은 미충족 수요가 높은 분야로 관련 치료제 개발을 향한 국내외 기업들의 열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 2025년 하나 약 2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면역 질환은 체내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발행돼 발생하는 병으로 암에서부터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의학적 수요가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을 완주할 경우 개발사의 시장 선점의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면역 질환은 인체 내부의 면역 체계가 정상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질병이다. 이러한 환자 대부분에서 B세포와 T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 우리 면역 체계에 대해서 잠시 인지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셀트리온, 국내 독보적인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B세포와 T세포가 뭐죠? 먼저 혈액에는요.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참고사항으로 생명과학, 의학, 약학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면역에는 선천성 면역이 있고요.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은요. 피부같이 껍데기, 예를 들면 뭐 상피세포라 그래서 껍데기라고 하죠. 그리고 위 장기대에도 껍데기가 있고요. 후천성은 혈액을 담당하죠. 그래서 선천성 면역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NK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하죠. 그리고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얘네가 선천성 면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천성 면역은 사실 면역이 안 생겼다, 면역원석이 생겼다고 하는 건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선천성 면역을 담당을 한다. 그리고 선천성 면역 NK세포 치료제로는 녹십자, 실제 항암제로 이런 것도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후천성 면역은 혈액이 담당을 한다. 자, 혈액에는 뭐가 있죠? 혈소판이 있어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 그래서 피딱지. 이게 부족하게 되면 만약에 출혈이 나게 되면 멈추지 않아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소판, 그 다음에 혈구가 있죠? 혈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는요, 피가 빨간색을 띠게 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산소를 운반합니다. 얘가 부족하게 되면 어지럼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면역의 핵심은 사실 백혈구입니다. 백혈구인데요. 백혈구에는 호중구가 있고, 호상구가 있고, 호용기구가 있고, 당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습니다. 이 림프구가 사실 면역의 핵심이다. 이 림프구에는 지금 나오는 이 림프구에 바로 T세포와 B세포가 있다. 이 B세포가 바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B세포이다. 자, 그리고 T세포는 뭐예요? 킬러 세포이다. 항체가 가서 항원에 달라버려서 묶어버리면 T세포가 가서 죽이는 거죠. 킬러 세포. 자, 쉽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생명과학 체계가. 자, 이 기사 중요한 내용입니다. 200조 자가면역 질환 시장. 우리 자가면역 질환 벌써 유플라이마, 전 세계 휴미라 25조이죠. 이 시장에 유럽에서 이미 퍼스트 모서로 출격을 했고요. 인프라가 깔리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고요. 엔데믹이기 때문에 숫자 반드시 나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적수가 없어요. 고농도 직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교차 처방까지 나갑니다. 직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오는 TNF-알파 억제제를 넘어서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확장해 나갔죠. 악템나를 비롯해서. 이 부분의 절대 강자예요. 왜?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항암제, 감염성 질환, 케미컬, 항체, 1세대 의약품, 여러 가지 등등 기타적으로 확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데 이 200조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국내 의약품이 기본적으로 임상할 돈이 없어요.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도 임상할 돈이 없어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돈이 얼마나 매출액이 얼마나 찍고 순이익을 얼마나 찍겠습니까? 서로 대기업이라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CMO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원천 기술 자체가 없어요. 얘네는 뭐 연구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쵸? 바이오젠, 뭐 개발, 생산, 판매도 따로 하죠. 지들이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으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내 중소 바이오텍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신약을 기초 후보 물질부터 해서 전임상, 임상, 그리고 허가, 그리고 판매, 뭐 생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전무후무하다. 그게 바로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셀트리온이 R&D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직판은 아예 없어요. 직접 판매하는 유통망을 누가 깔 수 있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생산 캐파, 그나마 CMO, 삼바가 했던 부분이고 셀트리온이 그 전에 아시아 최초 동물세양 배포로 했던 부분이죠. 반도체로 했던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할 말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왜? 원천 기술과 기본적인 연구 능력과 직판 능력과 기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조 요 파이죠. 자가면역 질환 안티바디 250조 요거 더 커지죠. 여기서 파이를 몇 프로 갖고 오냐. 이제 매출 2조를 넘어서 10조까지 넘어서 10조도 넘어가는데 과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더불어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 제가 간단하게만 워낙에 이제 많이 물리셨던 분들,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마시는데 일부 정고점 돌파 나올 때 이때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 추세, 즉 슈팅에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끝까지 동행 가능한 기업이 셀트리온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무후무한 기업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셀트리온, 인터리킨 억제제, 바이오시밀러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악템나가 언급되고 있고요. 자, TNF 알파 억제제, 인터리킨 억제제, 자가면역의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한다. 200조, 이 시장은 더 커진다. 한번 투여받으면 평생 투여받아야 된다. 고령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구의 아픈 환경 문제와 식생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 억제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셀트리온입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그젤마 경쟁 상대 및 원가 경쟁력.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배그젤마는 EMA,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9번째 제품. 그러나 유럽에서는 3번째로 출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바지슈마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유럽 및 미국 시장 출시, 승인 현황입니다. 유럽 및 미국 시장에 각각 9개 제품 및 2개 제품이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에서는 3번째로 출시가 가능하다. 세계 최고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리라 저는 생각해요. 적응증이 상당히 많죠. 미국에서는 암젠과 화이자 얘네 2가지 제품만 시장을 독점해 거의 나가고 있는데 이 시장에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침투해내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유럽 시장의 3개 제품 승인 이후 철회를 했거나 포기하였기 때문에 실제 출시 가능한 제품은 현재 6개입니다. 이 중 암젠, 화이자, 삼바는 유럽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바이오콘 등 세 제품은 사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아직 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시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율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에서는 암젠 및 화이자의 2개 제품만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품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베그젤마가 3번째로 FDA 승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째. 자, 그러면 원가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에 베바이슈점의 성분들의 처방량 추이입니다. 2개의 바이오 제품들이 전체 처방량의 80.6%. 이미 바이오시밀러가 점령을 끝냈습니다. 이미 시장을 선점했다. 오리지널 아바스틴의 점유율을 19.6%, 20대 8이에요.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보게 되면 47.4, 33.2입니다. 그러나 오리지널은 현재 20%대로 쪼그라져 있다. 즉 바이오시밀러가 이 2개 제품이 양분을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여기를 침투한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래서 유럽 및 기타 시장량은 처방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그래서 매출 기준은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24.1. 그러나 처방량 기준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약 40% 정도.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매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처방량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의 데이터 이 부분 많이 줄었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데이터 조금 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추이에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베발시마 시장의 경쟁은 암젠 그리고 화이자가 주도하고 있다. 삼바는 유럽 시장에 출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점유율이 1%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이걸 판단하셨을 때 원가 경쟁력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암젠 및 화이자는 자체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구조인데 반해 삼바는 개발 따로, 생산 따로, 그리고 판매도 다른 회사가 합니다. 따로 국밥으로는 절대로 암젠 및 화이자의 원가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암젠 및 화이자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셀트리온의 베그젤마가 이제 출시됩니다. 베그젤마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유럽은 9월 또는 10월 출시, 미국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상을 하고 있다. 원가 경쟁력, 퍼스트 무버. 자, 기존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2013년도에서 2020년대 퍼스트 무버, 이제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산마 달리 퍼스트 무버는 아니지만 베그젤마는 탁월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효율 개선을 위해 개발 일정이 밀려 출시가 늦어졌지만 공정 개선을 통해 그만큼 낮은 원가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판이기 때문에 암젠 및 화이자에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영업 경험은 다소 부족하죠? 그리고 거의 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회사에서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달리 투여 주기가 짧기 때문에 신규 환자 처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즉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 등에 따라 처방이 결정되는 시장입니다. 항암제인 베그젤마가 경쟁 제품 대비 더 낮은 가격으로 출시된다면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그젤마의 필승 전략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매크로 보고 가시죠. 나스닥이 2%대 하락이 좀 나왔어요. S&P가 1.29, 다우가 0.86, 나스닥 기준으로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 또한 프랑스 0.94, 독일 1.12, 영국 0.12. 시장이 지금 현재 혼조세와 낙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라고 언급하냐? 금리 의료 속 증시 랠리 일단 정지.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여름 썸머 랠리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멈춰선 랠리, 월가 금리 인상 신경 쓰이네. 금리 민감 기술주 다운.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말이 많은데 13년 만에 최고치 환율에 코스피 2500선 붕괴되었다. 환율 장준 1330원 육박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이다.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일봉을요. 자, 이거예요. 자, 고점 대비 강하게 빠지고요.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고요. 그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물론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흔들거리고 빠그러지면 다시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하거나 또는 다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 언급을 드렸죠. 2008년도 이후에 부채의 세상이다. 부채를 끌어안고 가는 세상이다. 2008년도 이전은 부채를 터트려서 부채를 다 리셋했던 세상이다. 양털을 깎았던 세상. 이때는 양털을 깎다 말고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왜? 2008년도 이전에 연준의 자산은 8천만 달러 미만, 2008년도 이후에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이은 4조 5천억 달러, 1조 달러도 못 줄이고 3조 7천억에서 3조 8천억 달러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8.8조에서 8.9조 달러, 약 9조 달러에 육박했던 계속해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단다. 즉 뭐죠?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계속 달러가 불어나가는 거예요. 연준의 자산은 계속 늘어난다고요. 부채를 끌어안고 전 세계에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한마디로 다 요약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준은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일관되게 언급드리는 그 이유는 반드시 그만한 기준과 데이터와 그런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여기서 현재 시장이 방향성을 찾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다. 시장이 또 미디어가 호들갑을 떤다. 실제로 환율도 튀었고요. 달러가 엄청난 초관세에 있고요. 원화가 엄청난 초약세.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튀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이게 호들갑 떨 일인가요?
이렇게 많이 빠지고 일주일 빠졌어요. 그리고 미디어가 호들갑을 떤다. 그런데 호들갑 하나 떠는 이유는 환율이 크게 뛰었기 때문에, 원화가 크게 약세, 달러가 크게 강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시장이 크게 빠그러지면 제가 또 모니터링 하면서 결국은 셀트리온은 이 작은 파고 또는 소나기, 큰비, 퍼펙트 스템이 몰아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파고를 뚫고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그만한 셀트리온이라는 큰 배는 목적지에 어떠한 바다에서 항해를 멈추지 않고 도착하기 때문에 내 멘탈만, 실시간 계좌 잔고 믿지 말아라, 가격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본인 멘탈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일, 그러면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는 태풍이 부나 날씨가 화창하나 기분이 좋으나 주가가 내려가나 주가가 떨어지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목표까지. 자, 지표 좀 보고 가시죠.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8.09예요. 108.40. 10년 동안의 사상 최저치였거든요. 정고점 돌파가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돌파하면 또 시장이 흔들리겠죠? 달러가 강세면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다 죽는 겁니다. 사실 달러의 강세는 무서운 그런 부분이에요. 왜? 달러가 약세일 때, 달러가 보통 강해지는 경우보다 약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추세적으로 10년 기준으로 보면. 근데 달러가 강해질 때, 사실 달러가 약해질 때 빚을 끌어와서 빚을 땡겨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죠. 근데 달러가 강해진다? 그럼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금리도 올라가는데 달러의 가격까지 올라가. 그러면 두 가지 부담이네, 그죠? 금리도 비싸게, 싼 금리로 빌려왔는데, 외채를 달러도 쌀 때 빌려왔는데 금리도 올라가, 달러의 가격도 올라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 거다. 그런데 달러가 초강세이다. 자, 그런데 달러가 어느 순간에 약세로 돌아서는 그 시점을 어느 순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때 주식시장, 금융시장, 위험자산, 신흥국 통화, 얘네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원화가 10년 내 사상 최고점을 거의 돌파한 것 같아요. 1336원. 10년 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쵸? 위험자산의 엄청난 약세이다. 얘가 어디까지 가서 멈출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공포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미 국채금리 10년물 또한 포함해서 미 국채금리가 조금 튀었어요. 10년짜리가 2.97, 미 국채 2년짜리가 3.23. 자, 장단기 금리가 아직도 역전돼 있습니다.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못 보셨던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나 이 부분, 장기물과 단기물에 연준이 다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 금리가 튀었어요.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튀면 당연히 자산시장에는 쥐약입니다. 그 속도가 빨라지면. 그래서 금리도 가파르게 뛰었고 달러도 초강세이고 신흥국 통화도 초약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핵심, 진짜 본질이자 통찰력이자 핵심, 연준은 모니터링한다. 금리, 환율, 유가 다 모니터링한다. 물가까지. 그거 더불어 실물경제 펀더멘탈과 자산시장까지 다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다. 그게 바뀐 경제의 공식이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우직하게, 편안하게 주말 잘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